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누입니다. 오늘은 유로 2020의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로 분류되고 있는 프랑스가 이번 대회에서 전술적으로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프랑스의 전술을 알아보려면 지난 2018 러시아 월드컵 시절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지난 월드컵에서 프랑스는 4-2-3-1 전형을 중심으로 경기를 운영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던 선수는 왼쪽 측면에 배치되었던 마투이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인 마투이디가 측면에 배치되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즈만이 왼쪽 측면에서 플레이하는데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4-3-3 전형을 사용했을 때 그리즈만이 측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그리즈만은 중앙에서 플레이할 때 가장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샹 감독은 중앙 미드필더인 마투이디를 왼쪽 측면으로 끌어올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특히 공격하는 상황에서 그리즈만이 측면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면 마투이디가 빠르게 올라와서 측면 공간을 채워주고, 프랑스는 순간적으로 4-2-3-1 전형에 가까운 형태가 만들어졌는데요. 따라서 경기를 보면 프랑스는 마투이디, 캉테, 포그바로 이어지는 미드필더 라인을 만들고 있는데, 공격 상황이 되면 마투이디가 측면으로 달려나가고 중원에는 캉테와 포그바만 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투이디가 측면으로 움직여주기 때문에 그리즈만이 중앙에서 플레이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프랑스는 지루와 그리즈만을 중심으로 마투이디와 음바페가 좌우에 배치되는 전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투이디가 측면에 배치되었던 두 번째 이유는 중앙에 캉테와 포그바가 함께 배치되었을 때 포그바가 수비적인 역할에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중원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캉테에게 너무나 많은 역할이 부여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데샹 감독은 4-2-3-1 전형을 사용할 때 마투이디를 측면에 배치시켜 놓고 마투이디가 중앙으로 자주 움직이면서 중원 싸움을 도와주도록 만들었습니다. 마투이디 덕분에 포그바가 중원 싸움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마투이디와 캉테를 중심으로 프랑스가 중원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프랑스는 마투이디가 중원으로 움직일 때 중원에 3명의 선수를 배치하면서 경기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 장면을 봐도 중원에 선수가 필요할 때는 마투이디가 측면에서 중앙으로 내려오고 마투이디, 캉테, 포그바로 이어지는 중원 라인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마투이디가 중앙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포그바가 좀 더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서 공격에 가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캉테와 포그바 두 선수가 중원을 지킬 때는 아무래도 포그바가 공격적으로 올라가면 중원에는 캉테 혼자 남게 되는 만큼 상대팀이 역습해 들어올 때 중원이 수비적으로 불안해지는데요. 그러나 마투이디가 중원으로 들어오게 되면 포그바가 공격적으로 올라가도 중원에 마투이디와 캉테가 있어서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프랑스는 포그바가 공격적으로 올라갔을 때 후방의 마투이디와 캉테가 포그바의 뒤를 커버해주는 방식으로 경기를 진행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마투이디는 그리즈만이 메워주지 못하는 왼쪽 측면 공간으로 움직여주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중앙으로 움직여서 포그바와 캉테를 도와주는 동시에 포그바가 공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마투이디는 측면과 중앙을 활발하게 오가면서 프랑스가 적절한 공수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맡았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월드컵 당시에도 마투이디가 만으로 31살이었고 나이가 적은 선수가 아니었던 만큼 월드컵이 끝난 이후로 마투이디의 기동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대표팀에서 마투이디가 맡고 있었던 역할은 90분 내내 측면과 중앙을 활발하게 오가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데샹 감독은 마투이디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마투이디 자리에 르마나 라비오를 배치하는 방법입니다. 르마와 라비오 두 선수 모두 활동 반경을 넓게 가져가면서 측면과 중앙을 활발하게 오갈 수 있는 선수들인 만큼 마투이디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최근 경기를 보면 마투이디를 대신해서 라비오가 왼쪽 중앙 미드필더로 배치되고 캉테, 포그바와 함께 중원 라인을 구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 상황이 되면 라비오가 측면으로 뛰어나가고 중원에는 캉테와 포그바만 남게 되는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프랑스는 유로에서 마투이디 대신 르마와 라비오가 측면과 중앙을 오가고 지난 월드컵과 비슷한 전형으로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르마나 라비오가 측면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전술로 나온다면 왼쪽 풀백의 공격력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르마나 라비오는 측면으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측면으로 달려나가는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들은 아니라서 공격 상황에서 측면으로 넓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다소 중앙 지역에서 플레이하게 되는데요. 이때 상대 수비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풀백이 공격적으로 올라와서 수비를 끌어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르마나 라비오가 나올 때는 루카 헤르난데스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라올 때가 많은데요. 경기를 보면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비오가 측면으로 움직였을 때 루카 헤르난데스가 공격적으로 올라오면서 측면 공격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경기를 운영하는데요. 또한 음바페도 측면에 배치되어 있지만 득점을 위해 중앙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장면이 많은데 이때 파바레가 공격적으로 올라와줄 수 있어야 프랑스의 측면 공격이 살아나게 됩니다.
무엇보다 파바레가 측면에서 상대 수비를 끌어내주면 음바페가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파바레의 공격적인 움직임이 더욱 중요한데요. 경기 장면을 봐도 음바페가 중앙으로 움직이면 파바레가 공격적으로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리카 헤르난데스와 파바레가 준수한 공격력을 보여주긴 하지만 공격력이 뛰어난 풀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칫하면 프랑스의 좌우 측면 공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번 대회에서도 헤르난데스와 파바레가 좌우 측면에서 주전으로 뛸 가능성이 높은 만큼 좌우 풀백이 공격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프랑스 대표팀에게 중요한 전술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벤제마의 합류도 이번 대회에서 프랑스 대표팀의 중요한 전술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번 대회에서 벤제마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동안 프랑스의 최전방 공격수로 기용되었던 지루의 플레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프랑스 대표팀에서 지루의 역할은 그리즈만과 음바페를 공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지루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그리즈만과 음바페가 동시에 출전했을 때 문제는 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를 해주는 선수가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특히 상대가 수비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즈만과 음바페 두 선수가 수비라인 안에 있으면 두 선수는 수비라인 안으로 들어오는 볼을 받아줘야 하는데 이때 상대 수비가 강한 압박을 걸어오면 그리즈만과 음바페가 볼을 빼앗기는 장면이 나올 때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지루가 경기에 나오지 않고 음바페와 그리즈만 두 선수만 경기에 나왔을 때는 상대 수비라인 사이에서 두 선수가 고립되는 장면이 자주 나왔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두 선수가 볼을 받을 때 강한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지루가 나오게 되면 그리즈만과 음바페는 상대 수비수와 몸싸움을 펼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프랑스는 지루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지루가 상대 수비와 등을 지고 볼을 받아주는 동안 그리즈만과 음바페는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거나 지루가 떨어뜨려주는 세컨볼을 받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가는데요. 이때 지루가 상대 수비수의 몸싸움을 버텨내고 그리즈만과 음바페에게 좋은 패스를 보내주면서 공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루 덕분에 그리즈만과 음바페가 상대 수비수와 몸싸움을 펼치는 상황이 줄어들었고 그 결과 공간을 찾아 움직이는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두 선수가 가장 자신 있는 플레이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지루가 나오는 경기를 봐도 프랑스는 가장 먼저 지루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지루가 볼을 떨어뜨려주는 공간으로 음바페와 그리즈만이 뛰어들어가는 장면이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루 대신 벤제마가 출전하게 된다면 벤제마가 지루처럼 그리즈만과 음바페를 위해 포스트 플레이를 펼치면서 동시에 지루보다 훨씬 다양한 공격 패턴을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루가 최전방에 있을 때 아쉬운 점은 지루가 공격 포인트를 많이 기록하지 못하고 활동 반경도 넓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지난 월드컵에서 프랑스가 우승할 때 지루가 단 한 골도 기록하지 못한 것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요. 벤제마는 이번 시즌 레알 마드리드에서 훌륭한 득점력을 보여줬던 만큼 지루의 득점력을 보완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벤제마는 내려와서 볼을 받거나 좌우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폭넓은 움직임을 가져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프랑스는 벤제마를 활용해서 다양한 전술 변화를 줄 수 있는데요. 실제로 벤제마가 대표팀에 복귀하자마자 데시안 감독은 벤제마를 활용해서 벤제마와 음바페가 최전방에 배치되는 4-3-1-2 전형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 대표팀의 경기를 봐도 벤제마가 복귀한 이후로 벤제마와 음바페 투톱 그리고 그 밑에 그리즈만이 배치되는 4-3-1-2 전형으로 경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형에서 프랑스는 라비오나 르마가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없는데요. 공격을 전개할 때 음바페가 왼쪽으로 빠져주면서 측면 공격을 주도하기 때문이고 반대편에서는 벤제마가 폭넓게 움직이면서 프랑스는 좌우 측면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프랑스는 중원에 3명의 선수를 배치하면서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수 있고 좌우 풀백이 부족한 공격력도 보완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중앙 미드필더가 측면으로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만큼 중원에는 톨리소의 기용 가능성도 커진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벤제마가 측면으로 빠져주는 플레이가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벤제마가 측면으로 빠지면서 상대 수비를 끌어내고 이때 음바페와 그리즈만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패턴이 프랑스의 주요한 공격 패턴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장면처럼 벤제마가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수비수를 끌어내면 발생하는 공간으로 그리즈만이 침투해 들어가는 방식인데요. 벤제마가 측면으로 빠져서 플레이하는 움직임을 자주 보여주기 때문에 프랑스 대표팀은 벤제마의 폭넓은 활동 반경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처럼 벤제마가 대표팀에 합류하는 데에는 많은 잡음이 있었지만 벤제마가 대표팀에 들어오면서 프랑스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많다고 할 수 있고 데시안 감독이 전술을 구상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유로 2020에서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대표팀의 전술 포인트를 살펴봤습니다. 프랑스는 독일, 포르투갈, 헝가리와 함께 F조에서 대회를 시작하게 되었고 강팀들만 모여있는 죽음의 조인 만큼 프랑스의 전력이 강하지만 쉽지 않은 대회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인데요. 과연 프랑스가 월드컵에 이어서 유로에서도 우승컵을 거머쥘 수 있을지 많은 축구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지 않나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